네, 안녕하세요. 바쁘다 투자하나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되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분 모셨죠? 오늘은 이분을 드디어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방금 입국했다고 합니다. 아, 이 방송만을 위해서 여기 오신 건가요? 네, 그만큼 귀한 시간이고요. 금요일이고요. 또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상품,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여러분 오늘 주제가 커버드 콜인데 커버드 콜의 거의 시조새 같은 분입니다. 이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셰어즈의 오기석 아시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조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얼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근데 네. 요즘에는 진짜 소속이 어디예요? 맨날 볼 때마다 동해번쩍 네, 세번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뱅가드에도 계셨었고. 맞아. 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렉스 파이낸셜이라고 네. 렉스 쉐어스라는 ETF 운용사에 있고요. 올 초부터 있어서 뭐 1년 좀 안 되긴 했는데 네, 여기저기 좀 많은 외국계 운용사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렉스셰어즈에서 지금 뭐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시아 사업죠. 아시아 사업. 아시아 사업. 음. 그래서 개발 대표를 맡고 있어요. 한국도 굉장히 저희 중요한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이나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래서 그런 뭐 아시아 여러 국가들 뭐 증권사고금 고객들 찾아다니면서 뭐 투자자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상품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렉스셰어즈가 아시아에서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뭐 투자하는 네. 자산 규모가 저희가 지금 한 13조 원 정도 총 운용 규모가 있거든요. 미국 13조 전체 원? 전 세계 아. 기준으로 13조 원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 아시아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지금 하고 계셔서 한국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잠깐만. 좀 과분한 사랑받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조 5천억을 관리하는 아시아 총괄 대표. 아, 저 너무 지금 좋게 말씀해 소름이 주시고. 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요즘에 우리 국장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환율 이거 아, 맞아요. 다 서학개미 등등 외국 상품만 다 밖으로 나가서 네. 거기에 가장 원동력 아니에요, 그럼? 뭐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요. 국내에서도 네. 다만 이제 뭐 환율 얘기로 들어가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네네. 뭐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외에 나가는 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쌓는 거잖아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 있는 자산에 좀 투자하고 네. 그 자산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서학개미분들을 환율의 그 원인인 것처럼 네. 얘기하는 건 매도하지 말자. 근데 그 멘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해외에서 물론 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단순히 소비에서 휘발성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것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네,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환수될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네, 좋네요. 그럼 저희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먼저 큰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들었더니 마지막 2주가 산타랠리가 오는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12월 남은 기간 동안 혹은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우선 산타렐리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제일 불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 불확실성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좋은 스타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연말에 2주가 산타렐리의 사실 사전적인 의미가 그 12월 마지막 2주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산타렐리로 보통 정의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직전이죠. 저희가 다음 주부터 2주간이 산타렐리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빠지고 네. 했지만 사실 장 막판에 미국 장 안에 사실 말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보면 지금 미국 안에서 투심이 살아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또 많이 보시는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아직 뭐 과열이라고 하기에는 뭐 극단적인 공포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 올라온 느낌이고 또 연준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네.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페드와치에서 나온 내년도 지금 연주 금리 인하 경로 전망을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그 내년도에 뭐 한 차례 할 거냐 두 차례 할 거냐 얘기는 많지만 이게 어젯밤에 뽑은 자료거든요. 좀 보면은 내년도
9월 정도가 되면 두 차례 금리 인하해서 지금 3% 선까지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는 더 많이 내려가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사실 1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려도 그때 페드 기준금리 5.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년 중순에 3%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가 겪었던 고금리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완전 초저금리는 아니지만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의 금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평가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에도 위험자산 주소로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따라서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다만 이제 어닝 시즌 올 때마다 계속 이제 AI 기업들 혹은 기술 기업들한테 너희의 그 미래 주가 정당성의 근거를 대라라는 챌린지는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맞아요. 정당화, 네, 즉 정당화를 수익성을 증명해라. 증명해라가 어닝 시즌마다 반복이 되겠죠, 내년도에.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내년도가 시장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올해 특히 뭐 작년 2년과 같은 굉장히 좋았던 불장은 그건 조금 과거의 기억으로 미뤄두시는 게 낫고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 시장은 좋기만 하고 변동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변동성이 클 거라 보시나요? 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시즌마다 갑론을박이 네. 어닝 시즌 전 한 2, 3주 진행, 그리고 마무리돼서도 다음 어닝 시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중간중간으로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관세 같은 경우. 네. 지금 미국 대법원의 판단 안 내렸죠, 아직. 네. 아마 올해 연내에 한다 그랬는데 네. 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있고 내년도 미국 중간 선거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 뭐 한 방향으로 나이스하게 올라가는 장보다는 변동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또 재밌는 게 그 2020년 코로나 전후로 미국 시장 자체가 아예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차트를 하나 준비를 드렸는데 네. 이게 저거는 뭐예요? 빅스인가요?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빅스 과거 10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평균을 각각 내보면 2015년부터는 평균 15원절이에요. 지금은 20이 넘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보면 재밌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 신고점을 계속, 올타임 하이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그런 구간은 변동성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옛날 기억이면 빅스가 한 12, 13까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빅스가 20이 넘어서는 모습을 저희 자주 봤었죠. 특히 네. 이번 4분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시장 자체는 올라가지만 그 안에 주식 간에 나오는 디스퍼전이라고 하는데 분포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퍼지는 게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이고, 네.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이제 개인 투자자 참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시장을 주도했던 건 그때는 뭐 대형 펀드 매니저들, 뭐 뱅가드, 제가 있었던 뱅가드도 그렇고 뭐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대형 펀드 하우스들이 어떻게 그 테마를 잡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고, 뭐 일부 뭐 헤지 펀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에서 참가하는 비율이 8% 언저리였거든요. 네. 코로나 때 이게 15%, 20%까지 올라오고 최근엔 25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거의 트리플이네요. 거의 트리플이 됐습니다. 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통적인 커다란 운용사들, 헤지펀드들이 자기들의 뷰를 펀더멘털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형태가 사실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그 센티먼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생각해 보면 내년도 또 사실 시장의 변동성은 시장의 상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네, 로봇화가 됐고 패시브 자금화됐고 맞아요. 개인들은 여전히 액티브하니까 엄청나게 액티브하시죠. 그게 볼러터리티를 넓히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년의 흐름을 알겠어요. 유동성 풀린다, 네. 변동성은 간간히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상향이다. 맞아요. 그런데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지금 베이스가 홍콩이죠. 홍콩입니다. 그러면 홍콩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주식 네. 그 안에 우열을 따져보자면 네. 내년도 어딘가 좀 더 좋습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최선호하는 거는 일단 전 홍콩에 상장된 주식들이에요. 홍콩이 상장된 주식? 네, 그 안에 사실 중국 오. 주식도 있고 다른 주식들도 있지만 홍콩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중국 기술주들 그리고 뭐 일부 뭐 금융주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 기술주 중심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 상장된 국내 주식들. 네. 일본하고 중국 본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의 로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고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올해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글로벌 유동성 풀리고 시장 미국 시장 올타임 하이 찍으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어디 주식이 저렴한가라는 네. 걸 보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곳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성과가 제일 좋았으니까. 네. 그리고 비슷하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이 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올 초에 있었던 딥시크 모먼트,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충격받았던 사건. 그리고 최근에 무엇 트레드라는 그 엔비디아 출신의 그 기술자가 창업을 해서 우리는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다 GPU 시장에서 이게 상업이 되는데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기술주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상해로 가는 게 편하냐 아니면 홍콩으로 오는 게 편하냐. 기관 투자가들은 상해로 들어가기가 괜찮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큰 시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으로 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상장된 주식들이 뭐 내년 상반기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엔비디아의 아성이 도전을 받겠죠. 그러니까 대체제로 인해서 네. 대체제로 인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맞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홍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 주식시장이 될 주식시장.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우리 흔히 네, 우리 편도선 아나운서 오늘 처음 보잖아요. 네 처음 뵀죠. 올 한 해 뜨거웠어요. 편풋이라고 편풋 밀리면 계속 간다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의 또 하나의 산 증징인데 고마우신 분이네요.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한국에 이제 전자까지 들어가서 전자닉스가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네, 굳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콩 상장 주식이 네. 좀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한국이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가지는 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유니크하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까지 사실 들어와서 한국의 디램을 다 쓸어갔다라는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중국계가 성장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 중국 쪽이 성장해도 사실 한국이 네. 서플라이 체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 한국이 차라리 낫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선을 타느냐의 문제긴 하겠지만, 그리고 직접적인 저희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자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국내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엔비디아 밸류 체인으로 역할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네. 내년에도 다양한 어쩌면 다른 이유로도 주목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커버드 콜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커버드 콜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네, 커버드 콜 ETF가 강점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웃돌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근데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왜냐면 콜옵션, 네. 뭐 대충 뭐 매수해가지고 그래 상단을 좀 제어하면서 우리가 우상향할 때 좋은 커버드 콜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좀 더 왜냐면 우리 오기석 대표가 제 기억이 맞습니까? 이거 2012년이죠? 맞아요. 네, 거진 뭐 한국인으로선 네. 최초? 네, 그래서 제가 최초라고 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진 최초. 거의 최초. 상당히 네. 이른 시기. 네. 그러니까 그때 커버드 콜 막 만들고 팔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미래에셋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펀드 매니저 하면서 커버드 상품 설계, 개발부터 이제 고객까지 다 찾는 과정을 제가 다 해봐서 네.
실제 만들고 운용하면서 느꼈던 게 좀 있어서 이제 그게 최근 2, 3년 동안 커버드 콜이 정말 한국에서 지금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일부에서는 좀 오해도 있으시고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오기석이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미래에셋 다닐 때 홍콩 베이스였죠. 맞아요. 그때 얼마나 팔았죠? 그때 꽤 많이 팔았던 것 같은지 그게. 그 당시는 사실 네.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어요. 그래요? 사이즈가 크진 않고 지금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홍콩에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하는 커버드 콜 ETF 홍콩 상장된 게 최근 들어서 뭐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게 지금 막 2, 3조까지 커지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커버드 콜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뚜렷한 것 같고 네. 좀 전에 사실 이제 질문 주셨던 게 커버드 콜이 그러면 그 시장을 웃도는 수익률을 네. 낼 수 있는가라는 건데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좀 맞아야 돼요. 어떤 조건들이요? 이게 그 제가 운용을 해보고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크게 보면 두 개가 있거든요. 음. 첫 번째는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기초자산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폭락과 폭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선에서 변동성은 있지만 잔잔하게 약간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초자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이면 커버드 콜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네. 조건이 뭐라고요? 급락과 폭등을 하지 않는 하지 않는 선에서. 않는 선에서 변동성은 있지만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그거 코스피 지수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 맞아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예전부터 뭐 어떻게 보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 최근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커버드 콜하고 사실 좀 잘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3월, 4월 폭락 구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커버드 콜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시장이었어요. 스테디하니까. 네, 그런 장들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커버드 콜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커버드 콜이라는 게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먼저 드려야겠네요. 운용을 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네. 하면 첫 번째로는 주식을 사요. 커버드 콜 매니저들은 뭐 나스닥이 될 수도 있고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품에 정의된 기초 자산을 주식을 사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기초 자산과 매칭되는 콜옵션을 팔아요.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콜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콜옵션을 미래의 상승 가능성이라고 저는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콜옵션을 내가 남한테 판다는 거는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특정한 조건으로 남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간 사람은 내가 저기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내가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저한테 현금을 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상승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승 가능성을 전부 다 포기하고 파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현금을 더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수준에서 다 판다고 내가 그럼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저한테 돈을 많이 줄 거고 대신에 지금부터 올라가는 걸 다 너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5% 이상 더 상승하면 올라가는 부분은 네가 가져가 라고 하면 가격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 상승 가능성을 넘길 수 있는 거가 중요한데 네. 커버드 콜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승 가능성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는 커버드 콜 운용력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두 개. 첫 번째 시장이 잘 올라가는 거, 적절한 선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는 커버드 콜을 매도를 할 때 상승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왜요? 그게 오너십 문제입니까? 오너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커버드 콜이 그러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를 들겠습니다. 제가 폭등 폭락이 많으면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폭락을 우선 먼저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제가 콜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네. 주기에 딱 맞아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시점에 맞아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때 매도했다는 건 상승분을 내가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상승분을 완전히 다 포기하면 그 다음 보통 반등이 오는데 시장은 나는 상승분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옆으로 흘러요. 네. 그러니까 폭락이 왔을 때 우연하게 운이 없이 매니저가 이때 커버드 콜을 옵션을 다 매도를 상승분을 100% 포기하고 매도하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 수익이 수익이 그죠? 펀드 그러니까 수익이 일명 포모.
포모 혹은 그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몇 번 더 반복되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상승분을 포기하는 형태로 옵션을 매도하는 운용사의 상품들은 혹은 그렇게 설계된 상품들은 폭등과 폭락이 잦은 시장에서는 우연한 확률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 ETF의 순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신에 반대로 폭락을 했는데 네.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영하는 운용사도 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가격으로 이상으로 그 상승 가능성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폭락 시점부터 난 10%까지는 내가 먹을 거야. 대신 10% 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게. 라고 하는 경우는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옵션 매도할 때 지금 가격, 현재 가격으로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외가격, 네. 보통 5% 10% 정도 외가격으로 매도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커버드 콜을 투자했을 때는 정말 다른 성과를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처음에 한 30% 정도 먹을 줄 알고 네.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좀 이러쿵저러쿵 해보니까 녹록치 않아서 네. 30%까지 좀 오버한 것 같고 한 10%만 먹을게. 20%는 가져가. 음. 대신 그렇게 해야지 가장 수익률 측면에서 나중에 네. 좋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아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운용사들마다 운용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미국에 상장된 ETF는 전부 다 액티브로 운용이 되거든요. 커버드 네. 콜이. 그래서 운용사 재량, 커버드 콜 운용력의 재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운용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보통 최근에 저도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챗GPT 같은 데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어떻게 운용되는 거야? 근데 네. 보통 챗GPT로 제가 물어보면 한 번에 정확한 답을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서 주는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본인이 아시는 뭐 증권사나 운용사 혹은 뭐 3프로 같은 데서 나온 정보들 보시고 네.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정말 잘 보고 하시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1차원적인 것보다는 네. 조건과 조건을 갖고 서로 스프레드 게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은 더 고차원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의외로 또 커버드 콜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로직이. 심플하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결국 커버드 콜이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왜냐면 우리 편도성 아나운서 지금 쫑긋 쓰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커버드 콜 내가 살까 모른다니까. 커버드 콜이 저는 궁금한 게 네. 어느 국면에서 잘 워킹합니까? 그러니까 박스 피다 아니면 계속해서 추세가 우상향한다 아니면 하락한다. 하락할 때는 커버드 콜은 전혀 쓰임이 없는 건가 등등. 그게 우선은 각 구간에서 다 쓰임이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제가 커버드 콜 상품만 운용했을 때랑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커버드 콜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관 투자 가셨어요. 대부분. 그래서 기관 투자가 분들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 투자는 가장 큰 이유가 나는 그냥 주식시장 투자하면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까 계속 이제 현금 흐름 만들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투자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셨고요. 지금 커버드 콜은 개인에서 많이 투자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금도 많이 받고 싶으시고 네. 주가 상승도 같이 노리고 싶으시고 여러 가지 걸 다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하락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만 하락을 그래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횡보장이라든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제일 좋고 오히려 뭐 3년 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만 40% 가까이 올랐다. 나스닥은 그 이상 올랐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런 폭등장에서는 못 쫓아가요. 제가 차트를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보시는 게 커버드 콜의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서 지금 커버드 콜 투자할 때 그러면 어떤 걸 잘 봐야 되느냐 어렵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커버드 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에서는 왜냐하면 주가 올라갈 때도 따라가고 싶고 네. 분배금도 받고 싶으시니까 네. 그럼 사실 커버드 콜은
정석대로 운용하면 음.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상품이 굉장히 정석대로 운용하는 상품이에요. 파란색 상품 같은 경우. 파란색. 네, 정석대로 운용하는 좋은 상품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네.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상품이에요. 변동성을 줄여주는 상품인데 다만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이후에 못 쫓아가요. CAGR이 7%밖에 안 돼요 지금. 8%, 약 8%. 네, 올해 연초 이후 지금 네. 수익률 기준인데 7%밖에 안 나왔고 반대로 이제 그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 지금 그 잽큐라고 JP모건에서 나온 상품인데 국내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상품 성과도 괜찮아요. S&P 500하고 비교해서 나쁘지 않아요. AIPI 같은 경우 뭐 저희 상품이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보실 때 커버드 콜의 경우는 뭐가 정말 필요하냐면 심플하게 운영되는 거 맞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운용사들마다 운용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실제 운용 레코드가 있는 상품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실제로 토탈 리턴, 그러니까 ETF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분배금까지 같이 네. 이제 넣고 본 수익률을 봤을 때 1년 동안 그 상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전망을 아까 네.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짤 때 포트폴리오 내에서 커버드 콜 ETF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식 포지션으로만 한정을 할게요. 네. 주식 포지션 안에서는 저는 절반은 한국 혹은 아시아, 나머지 절반은 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각각 절반 부분 중에서 30%는 일반 지수. 한국이면 뭐 코스피가 될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저는 S&P보다는 나스닥을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걸로 가져가고 나머지 20%의 경우는 한국 코스피, 죄송해요. 한국 커버드 콜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 커버드 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한 40%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주식 안에서. 주식 안에서 이게 물론 개별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이랑 뭐 투자 목표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좀 뭉뚱그려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내년도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폭등은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그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장이 저는 커버드 콜 투자에 정말 좋을 수 있는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그냥 주식 투자하면 변동성을 온몸으로 다 견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통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는 그 변동성을 다 견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오히려 현금화시켜서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이에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모든 국면에서 다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내년 같은 시장 뭐 적당히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볼이 좀 있어야겠네요. 변동성이. 맞아요. 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볼 변동성은 리스크잖아요. 리스크죠. 그래서 자칫하면 리스크가 좀 있는 상품인가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다만 저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리스크가 저는 오히려 좀 볼 측면으로 보면 변동성 측면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변동성 있을 때 왜 좋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네. 옵션을 팔잖아요, 저는. 그래서 옵션이라는 게 미래 상승 가능성을 파는데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옵션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커버드콜 운용력은 옵션을 판다 그랬으니까 네. 변동성이 높으면 제가 똑같은 조건의 옵션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수 옵션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분배금이 10% 언저리예요. 지수는 변동성이 낮으니까. 개별 주식 옵션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은 분배금이 보통 20에서 30%,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100%까지 나오는 것도 있지만 훨씬 지수보다는 높은 게 딴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커버드콜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사실 사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커버드콜. 변동성에서 나오는 혜택을 누리는 내 거다. 편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내 저는 편으로 사실 만든다.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뎠던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혹하는데요. 이세지고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변동성을 만끽했던 그녀. 자 그럼 다시 한번 원론 돌아와서. 근데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커버드 콜이 제 주변에서는 최근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주변에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근데 원금을 녹는다? 아니 원금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원금을 뭐 녹인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일단 팩트입니까? 그게 우선 원금이 녹는 ETF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근데 약간 분리하고 싶은 게 그럼 원금을 뺏어 주는 거냐는 아니에요. 그러면 녹는다는 표현은 뭐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옵션을라는 거는 미래 상승 가능성인데 그걸 내가 전부 다 포기하고 가장 비싼 가격으로 옵션을 남들한테 팔게 되면 시장이 하락했던 구간에서 올라오는 때 못 쫓아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를 잠깐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한국에서도 되게 좋아지는 상품이 지금 파란색 상품이거든요. 저거 같은 경우는 뭐 일드맥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회사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많이 써요. 즉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고점을 지금 거의 한 달 사이 회복했죠. 일반 주수던 커버드 콜이던 상승을 열어놓고 가는 상품들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회복을 전혀 사실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는 내가 아니 원금 빼서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원금이 녹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근데 왜 투자자들이 좋아해요? 요 상품은 분배율이 높을 때는 거의 연환산 100%였어요. 어허? 그러니까 먹은 거 다 준다고요? 그냥, 네. 이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연환산 100%라고 표현하는 게 미국 규정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의 SE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연환산 연 100%다라고 하면 네. 지난 12개월 동안 줬던 게 지금 거의 100%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최근에 분배금 지급한 그 한 번짜리를 연환산을 시켜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뭐 미국은 주배당이 많으니까 네. 주배당 커버드 콜인데 이번 주에 2% 받았어 네. 라고 하면 그러면 곱하기 52에서 연환산 100%가 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점에서만 연환산을 한 거지. 네. 요거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분배금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분배금이 높게 되면 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은 좀 보셔야 된다 성과를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 내가 투자했던 시점에서 ETF 가격이 주당 10,000원이었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5,000원밖에 안 돼. 네. 그럼 똑같이 100%를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받았던 100%하고 1년 지나서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 주는 100%는 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금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금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 콜을 운용을 할 때 그 상승 가능성을 다 포기한 채로 분배금 극대화만을 위해서 현금을 만드는 운용을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시장은 빠졌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빠졌는데 내가 상승 가능성을 다 포기한 채로 옵션을 매도를 했어 라고 하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나도 못 쫓아가고 저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면 또 내려가겠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이 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최근에는 뭐 다양한 회사들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보완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꼭 이제 그 자세히 한번 운용사에서 네. 이 상품을 어떤 목적으로 설계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드 콜은 참 상품을 세일즈할 때, 네. 딜리버리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고지해야 되겠다. 정말 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런데 흔히 커버드 콜 그러면 네. 어쨌든 분배금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이 우리가 흔히 분배금 그러면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배당, 고배당 막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 고배당하고 커버드콜은 우선 두 개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는 해요. 근데 고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만 파생 상품,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고배당형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골라서 바스켓으로 담는. 보통 이렇게 되면 금융주나 뭐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한전, KTNG. 맞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배당을 많이 받지만 난 그래도 너무 이쪽 섹터만이 아니라 좀 골고루 분산하고 미래 상승 가능성도 노리고 싶어 하는 쪽에서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배당 성장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배당 수준은 조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뭐 한 5년, 10년 봤을 때 이 기업은 배당금을 계속 올려오더라 라는 기업들, 보통 조금 기술주 형태의 기업을 가진 기업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섞어서 가거나.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상품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고, 아무래도 고배당형, 배당형 상품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인 시장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성장주가 주도했던 3, 4년 시장을 보면 뭐 사실 고배당 주식들은 성장주가 아닌 경우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다르고, 커버드콜은 기초조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처럼 심지어 배당주 기반으로 뭐 커버드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성장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수 하는 경우 개별 종목 바스켓 다 있는데, 뭘 하던 간에 그 종목을 들고 가지만 반대로 콜옵션이라는 걸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파생 상품을 사용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쉽게 얘기하면 미래 상승 가능성을 남한테 돈을 받고 파는 형태로 운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용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물이냐 파생이냐.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통? 결과는 그때 다르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올해 같은 같은 현물이 경우는 쭉 떴는데. 올해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미국 기준으로만 좀 놓고 볼게요. 한국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 미국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배당주가 올해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슈드라는 상품이 슈드? 네, 슈드 SCHD라고 네. 찰스 슈왑에서 나온 고배당 ETF예요. 찰스 슈왑 고배당 ETF구나. 네, 이게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올해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이거는 심지어는 커버드콜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보다 사실 김도원 앵커님께서 훨씬 더 주식시장에 더 많이 아시지만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정말 소수 집중 주도주 종목들이었거든요. 네. 이익 성장률의 거의 절반 이상을 M7에서 가져갔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일반적 전통적으로 배당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재조명은 받았지만 오래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고배당주가 커버드콜보다 항상 수익이 좋다라는 거는 또 아니고, 그때 그 시장 따라 좀 다릅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아까 페이지가 4페이지 4페이지요? 예,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한번 쭉 연달아 보여줘 보세요. 4페이지, 요게 4페이지, 네, 5페이지, 5페이지, 네, 6페이지. 6페이지. 아니 이거는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렉스시어지가 제일 높잖아요. 이거 뭐 그렇지 않아? 이거 약간 뭐 뭐야 이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릿해 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근데 저희 상품이 네. 그 미국에 지금 한 커버드콜만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 작진 않아요. 저희도 커버드콜 회사로 작지 않고, 그 한 시총 5천억 넘어가는 커버드콜이 한 미국에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 연초 이후 성과로 보면 저희께 거의 상위에 들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시장은 뭐 저희가 괜찮았던 거고, 저희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배금 극대화만 해서 하는 회사는 아니고, 분배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시장 상승에 동참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장 그래서 상승에 동참한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상승장에서는 저희가 좀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커버드콜 ETF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렇게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미국의 커버드콜 시장이 어떤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느냐. 화면에 지금 보면 커버드콜 시장이 올해 지금 220조 원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ETF 시장 전체가
250조 언저리를 네. 전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규모로 미국의 커버드 콜만 이렇게 큽니다. 그럼 이거 누구가 사냐면 미국의 자산 관리사들이 많이 사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사지만 자산 관리사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커버드 콜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거를 주로 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꾸준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지속 가능성을 봐요.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현금 흐름 알겠는데 현금 흐름의 지속 가능성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분배율이 지금 뭐 50%다, 100%다 이런 커버드 콜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자체가 지금 10,000원이었다가 1년 있다가 5,000원으로 떨어지면 이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네. 확 절반으로 네.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상품을 정말 좋아하세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저도 지금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선호를 하시고 그건 분배금이 10%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런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은퇴 후에 생활을 은퇴 대비하는 후의 건가요? 생활을 대비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아니, 사실 벌써 은퇴까지 고민해요? 아, 여러 가지 고민해야죠. 네.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2의 통장. 있으시니까 네, 그런 대단하다. 측면에서 아. 봤을 때는 네. 이제 그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걸 위해서는 진짜 1년 정도 성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상품인가 또 같이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그런 거네요. 처음에 많이 준다고 덥석 물었다가 네. 결국 나중에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지나고 보면 결국 도루묵이더라. 이런 것들 왕왕 있다.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거 하나 네. 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한 게 맞나면 대부분 언더라인 에셋 자체가 해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커버드 걸 자체가 약간의 세제적인 분류가 좀 다를 것 같고 맞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뭐 정확히 한국 쪽하고 지금 비교하기 조금 힘들기는 해요. 네. 개인들이 처하신 상황에 따라 좀 다 다르긴 한데 커버드 콜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지금 미국 상장된 ETF들 주로 말씀드렸지만 한국 상장된 ETF들이 오히려 커버드 콜 세제 혜택은 더 있을 가능성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어. 특히 그 비과세 계좌 쪽을 활용을 하시면 네. 그 안에 이제 어떤 걸 넣으실지 문제긴 한데 그걸 활용하시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도 안까지는 한도 안까지는. 네. 네. 그리고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높은 분배율의 상품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훨씬 더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커버드 콜. 여러분 제가 오기석 대표 안지도 이제 꽤 됐죠, 우리가? 네. 그래도 커버드 콜의 거의 시조새 같은 분이시네요. 아, 이분이 제 코너에 와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그래도 여러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직접 네. 상품을 설계하고 네. 운영해보고 맞아요. 세일즈해보고 네. 마침표까지 찍었다는 것은 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오랜만에 저희 3프로 나오신 것 같은데 또 오늘 출국하신다면서요? 네. 이거 찍고. 돌아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KBO니.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 제 네. 연말이기도 하고 네. 오기석 대표가 얘기했던 산타랠리는 다음 주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네.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시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투자할 때 그 가장 힘든 구간이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더가 아니다. 나는 투자자다. 트레이더의 경우는 계속 포지션 바꾸셔야 되죠. 근데 나는 내가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투자 시점 중에 하나가 시장의 공포감으로 많이 쌓였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 입장으로 보면 시간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 같아서 뭐 장기로 좋은 상품들 많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가 바뀌면 저희 오기석 대표 다시 한번 모셔보시죠. 다시 홍콩으로 아름다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기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